안녕하십니까. 김해화포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해화포천 생태관광협회 김미혜 마을 해설사라고 합니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자, 오늘 화포천 습지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화포천 습지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시고 가실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화포천 습지에는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포천 습지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천 습지에서 허가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생물을 채취하거나 이렇게 훼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화포천 습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분은 지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다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화포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탐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포천 습지는 언제 생겼을까요? 현사시대부터 생겼습니다. 자, 지구의 냉각기가 풀리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빙하가 녹겠죠. 물이 경북 고령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자, 물이 치고 올라갔으니 서서히 빠져야겠죠. 자, 빠지기 시작하면서 화포천 습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 주남저수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포늪이 생기게 되죠. 우리 화포천 습지가 역사는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자, 그리고 화포천 습지는 국내 최대 하천형 배후 습지입니다. 자, 그러면 배후 습지, 자, 어디에 배후 습지일까요? 다 알고 계시듯이 낙동강의 배후 습지입니다. 낙동강이 범람해서 생긴 습지가 바로 화포천 습지입니다. 화포천 습지는 진례면의 대암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해서 13개의 지천이 만나서 화포천 습지로 모아지죠. 그리고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화포천 습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오늘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가 화포천 습지, 길게 화포천 습지는 다른 습지랑 다르게 이렇게 길게 동과 서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갈 코스는 바로 여기를 다 돌아서 화포천 매력에 푹 빠지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은 여기 짧은 코스, 여기 3코스, 이 코스를 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화포천 습지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출발하겠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 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자, 여러분들이 도착하신 곳은 제2번 지점, 우리 복을 주는 황새 봉순이를 보러 왔습니다. 다른 황새에게는 이름이 없는데 왜 이 아이에게는 봉순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황새 봉순이는 화포천의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둘 중에 봉순이가 누굴까요? 제가 아까 손짓으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여기 이 아이가 바로 황새 봉순입니다. 지금 이 조형물의 크기가 황새의 실질 크기예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옛날에 황새를 한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새가 이제 발전돼서 황새라는 이름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황새는 화포천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봉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을까요? 여기에는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포천 습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화포천에 쓰레기를 버리러 올 정도로 아주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화포천이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을 하면서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화포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화포천 습지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생태계가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 봉순이가, 황새가 일본에서 날아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처음에는 봉순이가 아니었어요. 숫자로 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J0051이라는. 자, 일본에서 인공 방사한 아이다. 자, 지금 보면 황새 다리에 띠가 지금 여기 붙여져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로 날아온 새가 바로 봉순입니다. 자, 황새의 특징은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친환경 논이 존재해야, 그리고 습지가 있어야지 날아오는 황새, 먹이터가 있는 그런 곳에 날아드는 게 황새거든요. 황새가 멸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농약입니다. 자, 그런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황새가 우리 화포천에 2014년도에 3월에 바람 부는 어느 날 날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화포천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자, 화포천에 계시던 관계자가 우리 황새의 사진을 찍어서 조유 박사님께 보냅니다. 황새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발가락지가 있어요. 어디서 날아온 황새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일본 도요오카시에서 날아온 황새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아주 오염되고 더러웠던 곳에 화포천에 봉수리가 날아왔으니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이 생겼구나. 우리 화포천이 점점 살아나고 있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황새에게 J0051이라는 황새에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이 앞에 들었다시피 봉순이라는 이름. 자, 그러면 이 촌스러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봉하마을에서 발견된 암컷 황새라는 뜻입니다. 봉순이. 자, 오늘 화포천에 오셨을 때는 꼭 한 가지 알아가셔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황새 봉순이입니다. 자, 그러면 황새 봉순이는 여기 날개를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또 다른 황새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전에는 이 조형물이 한 2014년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2018년도에 비로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새 봉순이가 2018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갱기군입니다. 갱기. 자, 황새 봉순이의 신랑 갱기군은 이름 그대로 건강이란 뜻이거든요. 이 건강을 증명하듯이 북한까지 갔다 온 아이입니다. 지금 우리 황새 봉순이는 이 갱기군을 만나서 더 이상 화포천에는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알콩달콩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새 봉순이도 봤으니까 다시 뚝길을 걸으면서 황새 봉순이에 대해서 그리고 갱기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순이와 우리 갱기군의 러브스토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갱기군은 봉순이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보통 황새는 일부일처거든요. 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재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봉순이의 성격이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구애를 적극적인 그런 암컷이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구애 끝에 우리 갱기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갱기군은 첫째 부인을 어떻게 잃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이유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워낙 이제 그런 새들이 많고 또 지금 황새도 일본에서는 어떤 지금 봉순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황새가 많거든요. 거의 설새화되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새들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망치는 일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농사에 방해가 되는 새를 농부가 죽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갱기군의 첫 번째 부인이 농민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갱기군이 이제 부인 없이 살다가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우리 봉순이를 만나서 제2의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포전의 뚝길, 지금 걷고 계시는 길이 우리 마을에서는 그냥 뚝방길, 뚝길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봉순이길입니다. 자, 이 뚝길은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을까요? 힌트. 우리나라가 아주 좀 슬펐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뚝길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일본은 우리 한림 사람에게 이 뚝길을 조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퇴레뜰입니다. 옆에 보시는 그 논의 뜰의 이름이 퇴레뜰이거든요. 일본은 그때 쌀이 필요했던 거죠. 쌀 수탈을 위해서 이 뚝이 없으면 우리 화포천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도하에 사실 인력은 우리 한림 사람들 썼겠죠. 이 뚝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뚝길을 따라 또 천천히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퇴레뜰 같은 경우에는 봉순이가 왔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황새는 보통 황새 부부가 살려고 하면 친환경 논이 50만 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새 우리 봉순이가 왔을 2014년 당시에는 봉화뜰과 우리 퇴레뜰 그리고 낙산뜰까지 약 70만 평에 이르는 친환경 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옆에 보시는 이 퇴레뜰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벼들은 모두 봉화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이 뚝길을 따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뚝길을 걷다 보면 뚝길 양옆으로 조성된 나무가 바로 벚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벚나무의 이파리가 지금 떨어질 시기보다 훨씬 더 먼저 떨어지고 잎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여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에서 넘어온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 때문입니다. 올해 기온이 높아져서 그 현상이 훨씬 더 심했는데 작년이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초여름에 벚나무의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 여름에는 원래 파릇파릇하고 그 나무 그늘에서 걷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화포천 벚꽃길이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벚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갉아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갉아먹히고 겨울이 오고 낙엽이 떨어질 때쯤 지금 잘 보시면 새잎이 난 곳이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착각을 하나 봐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날씨까지도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거든요. 봄이 온 줄 알고 새잎을 틔우고 어떤 벚나무는 꽃까지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흰불나방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된 걸까요? 1960년대에도 이 미국 흰불나방의 피해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언제 넘어왔냐면 1958년에 그때 이제 넘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목재에 있던 미국 킹블라방에 알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외국에서 이제 목재를 수입할 때는 다 그 살충 작용을 해서 벌레는 다 죽지만 나무 안에 있는 알에는 또 그 알을 보호하는 막이 있잖아요. 그게 제초제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안 받겠죠. 살충이 다 못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알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올해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습지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버드나무도 우리 미국 킹블라방 애벌레에게 당해서 잎을 많이 떨어뜨린 잎은 지금이 봄인 줄 알고 다시 새 잎이 나는 버드나무도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끼를 따라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지점 3에 도착하셨습니다. 지점 3에 도착하셔가지고 여기서 앞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을 딱 보시면 까만 새가 앉은 나무가 보일 거예요. 우리 화포천의 가마오지 나무입니다. 지금 민물 가마오지들이 나무에 지금 계속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거든요. 민물 가마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포천의 겨울에 날아오는 철새이기도 합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좀 재밌는 새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저 아이를 낚싯대로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그럼 낚싯대로 사용할까요? 민물 가마우지에 일단 목을 줄로 감아 놓습니다. 그리고 민물 가마우지가 먹성이 정말 좋거든요. 사냥도 잘해요. 물고기를 잡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새들은 물고기를 삼키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목을 조릅니다. 그래서 민물 가마우지의 입에서 물고기를 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중국에서는 민물 가마우지를 이용해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물 가마우지가 있는 나무 위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 밑에 시선을 조금 더 내리시면 회색 지붕, 새채가 다 보이거든요. 회색 지붕의 재료가 과연 뭘까요? 힌트는 여기 화포천의 선지로 있는 게 바로 저 아이의 지붕의 재료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저런 지붕을 보시면 초가 지붕이라 해서 볏집을 잘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화포천 습지에 있는 저 초가처럼 생겼지만 저 지붕의 재료는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무럭새와 갈대입니다. 갈대와 무럭새를 엮어서 저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저 지붕을 새로 교체하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우리 주지 스님이, 영광사라는 절입니다. 영광사 주지 스님이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의 이제 그 문화재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지붕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부터 여기에는 갈대와 억새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갈대와 억새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저 지붕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떤 마을에는 저 지붕을 가진 가구가 한 가구밖에 없었대요. 또 어떤 마을에는 모든 가구가 저 장반 갈대집, 이름이 장반 갈대집입니다. 저 갈대 지붕처럼 저 지붕을 모두 가진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갈대와 억새 밭의 주인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그 밭주인들은 지붕 엮어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대와 억새를 수출을 합니다. 과연 어느 나라로 수출을 했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갈대와 억새를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깔고 누워있는 돗자리. 돗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해 화포천 여기에서 갈대와 억새를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포천 습지 내를 보셨으니까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화포천에 접하고 있는 태읍마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디가 태읍마을이지? 여기에 마을이 있다고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다 공장밖에 없는데요. 어디를 봐도 집이라고는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겉을 봐서는 마을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은 저 공장들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제가 마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가구수나 그때의 가구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기 앞에 보이는 공장들은 다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논과 밭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산자락에 공장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저 산자락에 있는 공장들도 모두 논과 밭이었답니다. 우리 태읍마을은 산자락에 논이 있는 다랭이 논을 경작하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논보다는 공장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자, 마을 이름을 들어보시면 퇴은은 좀 뒤로 가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물러날 태, 은거할 은. 물러나서 은거한 마을이라 그래서 퇴은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종 때, 자,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때 단종을 모시던 벼슬아치가 퇴은마을에 내려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공장 중에 원기둥 같은 게 좀 불쑥 솟아 있는 공장이 보일 거예요. 그 공장이 원래는 그 공장 자리에 자그마한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산이 있고 그 앞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우리 버드나무가 빼곡하게, 그리고 다른 큰 나무들도 빼곡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왜 심었을까요? 퇴음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도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마을 입구에 그렇게 빼곡하게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벼슬아치가 여기에 숨어 산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퇴음마을은 마을 사람들은 물러나서 은거한다 해서 무름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공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과연 우리 태움마을 분들이 잘 사실까,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좀 걸으면서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태움마을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건강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화포천 습지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습지의 가장 큰 역할은, 주변에 보시면 지금 공장들 많죠. 공장에서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오염수가 얼마나 많이 방출이 됐겠습니까? 화포천 습지의 정화작용, 그리고 공기. 우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훼손된 습지를 모두 복원시키면 기후 위기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습지가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포천 습지 바로 옆에 있는 태엄마을 분들은 생각보다 아주 건강하세요. 나이가 70,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활기차게 사시거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저 퇴은의 농길을 걸어서 화포천까지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그것도 아마도 우리 습세권이라 그러죠.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습세권에 자리한 태엄마을 분들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화포천 아우른길을 좀 걸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자, 드디어 뚝길을 걸어서 거의 뚝길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지점 우리 황새 인공둥지탑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 황새 인공둥지탑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태읍마을의 주민분과 많은 인연이 있거든요. 자, 우리 황새 봉순이가 왔을 때 2014년에 봉순이가 이제 화포천에 몇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둥지를 틀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황새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거든요. 지금 화포천을 둘러보면 나무도 높지만 나무보다 더 높은 전신주가 있습니다. 황새가 우리 봉순이가 전신주에 잡고 서 잠을 자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전신주에 둥지를 틀까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우리 인공둥지 탑을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의 펀딩을 받을까 이런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엄마을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자, 우리 김해시의 시장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분의 따님 이름이 공교롭게도 봉순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봉순이가 왔을 당시 거의 봉순이 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황새 봉순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둥지탑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탑이 바로 이 황새 인공둥지탑입니다. 지금 여기 길이가 20m 정도 돼요. 황새가 보통 주변에 가장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레가 지름이 한 1m 정도 되거든요. 꽤 높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봉순이는 이렇게 멋진 둥지탑을 만들어 줬는데
이곳에 앉아서 쉬거나 둥지를 틀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황새 봉순이는 이곳에 둥지를 틀지도 않았고 잘 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텃새들의 방해 공작이죠. 까마귀나 까치들이 앉으려고 하면 와서 방해를 하고 앉으려고 하면 와서 방해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 황새 둥지탑은 무용지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봉순이가 온 이후로 몇 년 후에 2018년에는 야생 황새가 또 오거든요, 화포천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황새를 인공 번식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 예산 황새보건센터에서 방사를 시킨 황새가 우리 화포천에도 옵니다. 그때 그 황새가 바로 이 인공 둥지탑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화포천에는 황새가 텃새화는 되지 않았지만 먼 미래에 지금처럼 환경이 잘 지켜주고 또 황새에게는 논이 중요하거든요. 주로 이제 논에서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먹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이 친환경으로 잘 조성이 된다면 머지않아 더 많은 황새가 화포천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뚝기를 걸으시면서 제5지점 우리 황새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자, 뚝기를 걸으면서 그러면 우리 황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황새는 1971년도에 멸종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멸종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단 전쟁을 지나고 1950년도만 해도 우리 황새가 텃새 일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 문제 그걸로 인해서 논이 많이 망가지고 논이 없어지게 되죠. 논도 인공 습지거든요. 황새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습지인데 우리 논이라는 인공 습지가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있는 논도 농약과 제초제로 모두 오염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황새가 개체 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황새가 1971년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났죠. 그런데 며칠 뒤 수컷 황새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봉순이 짝지 갱기군의 첫째 부인과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바로 밀렵군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황새의 알 4개가 둥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컷 황새가 죽고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알아내서 둥지를 찾아갔더니 알 4개가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배를 하게 되죠. 누가 알을 훔쳐갔냐. 공교롭게도 그 황새를 지켜주던 관리인이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신경통에 좋다고 다른 마을 주민들과 황새 알 4개를 훔쳐간 겁니다. 훔쳐가서 한 개씩 2명이 한 개씩 알을 까서 먹고 나머지 2개는 잿더미 속에 숨겨놨다고 해요. 근데 하나는 알이 깨져 있었고 하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바람에 부화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면 우리 남아있던 우리 암컷 황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마저 몇 년 후에 농약 중독으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
창경동물원 지금의 서울대공원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천수를 누리고 1994년도에 이제 목숨을 다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한 마리 남았으니까, 암컷이 한 마리 남았으니까 다른 곳에서 수컷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번식을 시켜볼까 해서 러시아에서 수컷 황새를 한 마리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 우리 황새의 특성상 자, 일부일처 이걸 지켰던 거죠. 계속 무정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나라의 황새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걸어보면 이 밑에 황새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새교는 어떻게 황새교가 됐는지 한번 가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힘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자, 여러분들은 드디어 제5지점 황새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 이름이 왜 황새교가 되었을까요? 바로 봉순이입니다. 봉순이가 왔을 때 그때 당시 먹이 활동을 많이 하던 물가가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황새교에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인공둥지탑이 보여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또 물가를 보면 지금 새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많지는 않겠지만 항상 있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그때 저쪽에 보이는 흰뺨 검둥오리가 있거든요. 눈이 좋으신 분은 자세히 보면 이 흰뺨 검둥오리의 뺨을 보시면 흰색 줄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셨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자, 오리들과 지금 화포천에 가장 많이 보이는 새가 우리 백로거든요. 백로와 흰뺨 검둥오리, 오리의 차이가 뭘까요? 자, 힌트는 우리 발의 모습에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보시면 흰색에 좀 길다랗게 여러분들이 아는 두루미처럼 생긴 그 아이의 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발가락이 하나, 앞에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 좋죠. 걸어 다니면서 얕은 물가를 걸어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자, 오리 한번 보실까요? 오리는 물에 떠 있어요. 여러분들 수영하실 때 오리발 끼시죠? 물갈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때론 잠수를 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보다는 수심이 얕은 곳에 오리들이 유영을 하면서 이렇게 잠수도 하고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황새교를 조금 지나면 황새교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잎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아이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 흰불 나방 애벌레에게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 잎이 다 떨어져도 그 수영은 아름답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바로 다들 버드나무입니다. 자, 버드나무 중에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나무입니다. 우리 그 도깨비나무가 화포천에도 있습니다. 도깨비나무는 왜 도깨비나무가 되었을까요? 자, 도깨비나무 밤에도 불빛이 납니다. 도깨비불이. 왜 도깨비나무에는 밤에 불빛이 나는 걸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가 자, 버드나무 중에서도 왕버들나무입니다. 왕버들나무 밑을 보시면 자, 나무둥치 굵은 나무둥치를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자, 저 구멍 안으로 생물들이 막 들어갑니다. 곤충도 들어가고 쥐도 들어가고 자그마한 그 곤충이나 동물들이 막 들어가겠죠. 설치류 같은 애들이. 자, 근데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깊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 안에서 죽습니다. 자, 곤충이 죽거나 이제 설치류가 죽거나 뭐 다른 동물, 조그마한 동물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죽었을 때. 자, 죽었을 때 나오는 인 성분이 불빛을 냅니다. 비가 축축 추쳐보고 아주 습한 날에 불빛을 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왕버들 나무에게는 도깨비 나무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왕버들 나무에는 옛날 사료에도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세조가 되기 전, 왕이 되기 전 수양대군의 시절이었을 때, 자, 그때 우리 기생이 나오는 집에서 술을 먹게 됩니다. 막 술을 먹다가 기생의 애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양대군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커다란 나무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 싹 숨어버립니다. 그 나무가 바로 왕버들 나무입니다. 자, 요 데크길을 버드나무를 감상하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보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달래고 있나.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나르는 예쁜 꼬마 연들이 나의 마음속에. 자, 여러분들은 황새교를 지나서 지금 수달교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기는 육지점입니다. 자, 수달교에서는 여러분들은 화포천의 이름을 여기에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달교에서 보는 화포천의 물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양옆으로 노랑어리 연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에는 훨씬 더 샛노랗게 노랑어리 연꽃들이 피어 있거든요. 자, 우리 물길의 끝을 한번 볼게요. 저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물길이 보일 겁니다. 원래 화포천 전 이름이 화성포천이었습니다. 자, 이때 화자가 꽃화자입니다. 그 성자는 이룰성이죠. 자, 화포천은 13개의 지천이, 하천이 모여서 화포천으로 흘러들거든요. 그러면 이 화포천의 물길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예전에는 주변에 공장도 없고 거의 늪이랑 옆에 갈대밭이랑 그런 속으로 13개의 지천이 만나는 물결이니까, 그래서 이제 낙동강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 화성포천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물길이 꽃이 성을 이룬 것처럼 아름답다 해서 화성포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화성포천 하면 네 글자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자를 뺍니다. 그래서 화포천이 됩니다. 이 물길에서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성포천이라는 이름, 화포천이라는 이름을 한번 이 물길을 통해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길도 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습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는 길은 좀 지금까지 본 길과 다르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양옆으로 나무도 우거져 있고 많이 갈대나 무럭새들도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설 없이 고요한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 들으시면서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습지를 지나서 습지의 거의 중간에 지금 서희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7지점입니다. 7지점에 오시면 아까 뚝길에서 보셨던 영광사라는 절이 훨씬 더 가깝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 높이에서는 지붕이 잘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그 대신 자, 등을 돌려서 물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물가를 보면 오리들이 논일고 있을 거고, 그리고 오실 때보다 여기 앞에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가 낮습니다. 물높이에 가까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는 우리 화포천 습지의 물 수위와 거의 같게 데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할 때도 가능하면 습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을 이쪽에서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오셨으면 저기 가셔가지고 저 데크에서 한번 물길도 느껴보시고 화포천 전경을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우리 화포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버드나무가 또 보이는데요. 근데 버드나무인데 아주 크기가 클 겁니다. 바로 여기 그 터널 앞에 있는 우리 능수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저 능수버들은 이렇게 쭉 처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우물가에 있던, 예전에 우물가에 있던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물가 옆에 왜 버드나무를 심었을까요? 바로 버드나무의 아주 큰 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버드나무는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버드나무, 특히 능수버들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가 우물가에서 부인을 만나게 되죠. 그 부인 될 사람이, 자, 이성계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처자가 그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줍니다. 혹시나 마시며 목이 막힐까봐. 자, 목이 물을 넘길 때 혹시나 걸리지 말라고 버드나무 잎을 띄우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물 정화 작용과 살균 작용, 이런 게 버드나무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또 진통 해열 작용도 있다고 해요.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능수버들을 다 보면 어느 회사의 마크가 생각날 거예요. 바로 요한양행입니다. 요한양행의 마크가 지금 앞에 보이는 능수버들의 수영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포천에는 능수버들 말고도 양버들나무라는 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양버들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포천에서는 가끔 보이는데 양버들나무가 버드나무보다 키가 엄청 크거든요. 버드나무도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빠른데 양버들나무도 엄청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면 우리 나무의 조직이 어떨까요? 천천히 자라는 나무보다 좀 조직이 느슨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나무의 조직이 약하니까 좀 약합니다. 나무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화포천에 있는 양버들 나무를 베어서 성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진영에는 성냥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태풍이 불면, 화포천에 태풍이 불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무가 양버들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양버들 나무가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둘레길들도 있었는데 단 1년 만에 그 양버들 나무가 태풍의 피해를 다 입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직이 성들다 보니까 나무도 그렇게 잘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도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포천의 전경을 충분히 즐기시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는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 램프가 켜져 있는 작은 찻집에서 나 홀로 위에 추억을 태워버렸다. 눈 감으면 모르리.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사랑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날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 되고 고통의 자물쇠에 갇혀버리던 날 그날은 나도 술잔과 함께 울었다. 사랑 눈 감으면 모르니 사랑 돌아서면 잊으니 사랑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가. 너는 나의 인생을 쥐고 있다 놓아버렸다. 그대를 이제는 내가 보낸다. 사랑 눈 감으면 모르기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사랑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어. 사랑 눈 감으면 모르니 사랑 돌아서면 잊으리 사랑 내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 사랑 눈 감으면 모르니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명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점점 많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나눠버리고 무대 위에 점점 많이 남아있죠. 많이 흐르고 있죠. 자, 드디어 오늘 화포천 탐방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셨죠? 자,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8번 노랑부리 저세교 지점입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자, 이 지점에서 왼쪽을 보시면 갈대와 억새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대는 뭐고 또 억새, 물억새는 뭘까요? 자, 저기에 보면 키가 아주 쭈뼛하게 올라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갈대일까요? 억새일까요? 정답은 그 아이는 갈대입니다. 갈대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갈대도 꽃이 피어 있고 억새도 꽃이 피어 있거든요. 자, 가을에는 갈대와 억새를 이 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이 막 무질서하게 양사방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서 꽃이 피어 있으면 이 아이는 갈대입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좀 약간 광택도 나고 요런 아이들은 물억새입니다. 물억새 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물억새 꽃이 아주 예쁘게 가지런히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물억새, 그리고 키가 제법 크고 또 이 갈대의 대자가 대나무 대자거든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다고 해서 갈대입니다.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 그 아이는 갈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포천을 보시면 갈대와 억새, 그리고 다른 뭐 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화포천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화포천의 최초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신포천입니다. 이때 한문으로 신자가 제가 아는 신은 매울신밖에 없는데 새 신을 뜻하거나 이때 신자는 섭신이라 해서 이때 섭자는 땔감을 의미합니다. 화포천에는 나무를 제외하고 땔감이 될 만한 갈대와 억새가 예전부터 아주 많았다는 뜻이죠. 갈대와 억새가 봄에는 파릇파릇하지만 이제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 마르거든요. 얼마나 화력이 좋겠습니까? 이런 마른 갈대와 억새를 베어서 옛날에는 땔감으로 썼던 거죠. 그때 이름은 뭐다? 신포천입니다. 자, 우리 신포천의 다리 노랑부리 저어세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세교에서는 우리 화포천을 둘러싼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길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산에 얽힌 전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을 때 화포천에 손님이 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자, 노랑부리 저어세교에서 딱 보면 왼쪽에 자그마한 동산이 보일 겁니다. 이 산의 이름이 바로 개구리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 봉화마을 쪽 오른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삼각형 형상의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뱀산입니다. 화포천에서 보면 여기 앞면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봉화마을 쪽에서 보면 이 산이 뱀의 형상을 하고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저기 봉화마을 쪽에 바위가 보이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이름이 바로 학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구리가 있어요. 그 뒤에 뱀이 있습니다. 근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잡아먹지 못하고 산이 되었습니다. 자, 왜 산이 되었을까요? 그대로 멈춰서. 그 이유는 바로 학산에 있습니다. 저도 보이면 학이 두루미거든요. 두루미가 뱀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내가 너를 쪼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산이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화포천에 산이 있어서 학산이 되었는지 지금은 두루미가 화포천에는 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황새는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물길이 시작이 됩니다.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이는 물길은 좀 좁지만 이 건너는 아주 넓은 물길이 또 펼쳐져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마을분들은 그곳 물 웅덩이가 아주 넓다고 해서 태평양이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으로 지금 사진 찍는 버드나무 앞에 사진 찍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옛날에 화포천에는 지금보다 물길이 그때는 더 풍성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배를 데워 놓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버드나무가 지금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정도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예전부터 이 버드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딱따구리가 자주 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화포천에 오시면 물길 그리고 이게 사방에 펼쳐진 우리 무럭새와 갈대 그리고 버드나무를 아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전경이 모두 다르거든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면 겨울 철새들도 많이 드는 곳이 바로 화포천 습지입니다. 화포천 습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군데군데 이런 다리가 놓아져 있어가지고 그런 큰 기러기나 그리고 큰 고니, 독수리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화포천 습지입니다. 오늘 화포천 습지 꽤 긴 탐방로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좋은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복으로 마음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